1956년 여름 대한민국 전역을 흔든 사건은 정치적 대변혁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편의 영화 개봉이 있었습니다. 수도극장 매표소 유리가 깨어질 정도로 몰려든 인파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욕망을 엿보고자 하는 은밀한 공범자들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벨벳 코트를 휘날리며 낯선 남자와 춤을 추던 여주인공 오선영, 그녀를 연기한 배우 김정림은 단 한 번의 배역으로 순종적인 가정주부 이미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억눌린 시대 욕망의 대변자이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열광은 곧 잔인한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림은 당대 최고의 스타였지만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위선적인 도덕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에 환호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순간 그녀를 국가 도덕에 어긋난 자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순간 김정림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세상은 왜 그녀의 이름을 철저히 지우려 했을까요? 이제 그 잔혹한 환희와 침묵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진짜 이야기를 추적해봅니다. 김정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배우의 전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연극이나 영화 경험이 전무했고 연기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집안에서 밥 짓고 빨래하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연기 수업은커녕 카메라 렌즈조차 본 적 없는 그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의 화제작 주연으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린 한 개인의 비극적 표리이자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도덕관이 한 여성을 파멸로 몰고 간 잔혹한 기록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 1년 전인 1954년 작가 전비석은 서울신문에 소설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대학교 교수 부인이 춤바람이나 젊은 대학생과 불륜에 빠지며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는 내용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이었습니다. 신문이 배달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독자 덕분에 서울신문 판매 부수는 급등했습니다. 버스, 다방, 시장 어디서나 오선영의 일탈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 신문 지면을 통해 이 소설을 문학이 아닌 문란한 잡설이라 비판하며 국가기강을 흔드는 적이라고까지 맹비난했습니다. 이른바 자유부인 논쟁은 전후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개방성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영화화하려 한 인물은 당대 흥행사 한형무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감각의 테크니션이자 대중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아는 승부사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 극장이 미어터질 것이다. 그러나 제작 과정부터 난관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주인공 오선영 역을 누가 맡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선영은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교양 있는 교수 부인의 깊이를 지니면서도 서구 문물에 매혹되어 타락하는 이중적 매력이 필요했습니다. 춤을 출 줄 알아야 하고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도 소화해야 했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유명 여배우들이 후보에 올랐지만 한형무 감독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기존 배우들은 이미지가 고정됐거나 연기가 지나치게 정형화돼 신선한 충격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유부녀 불륜과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맡을 배우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역할은 배우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들도 대중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했습니다. 감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존 배우는 안 되고 신인은 위험했으며 도대체 오선영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운명적인 만남은 아주 사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55년 어느 날 한형무 감독은
지인의 소개나 사교 모임에서 평범한 주부 김정림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지만 훤칠한 키와 서구적인 마스크, 세련된 양장 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신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억눌린 호기심과 우수가 있었습니다. 한영모 감독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소설 속 오선영이 튀어나온 줄 알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감독은 즉시 김정림에게 캐스팅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주시오. 그러나 김정림은 반응이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요? 연기 경험도 없고 영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당시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 특히 여배우의 지위는 낮았고 멀쩡한 가정주부가 춤바람난 유부녀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시댁 어른들과 남편, 이웃들의 반대와 수군거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영모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정림의 잠재력을 확신했고 연기를 할 필요 없다. 그저 당신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를 바꿀 것이다. 라는 집요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김정림도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가혹한 폭풍 속으로 밀어넣을지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낯선 영화 세계의 문을 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촬영 준비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정림은 카메라 앞에서 서는 법, 조명을 받는 법, 동선을 맞추는 법 등 기본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본 리딩에서는 목소리가 작아 들리지 않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독님이 미친 것 아닌가? 저 아마추어 데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니 영화 망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들렸고 김정림은 위축되었습니다.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이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서툰 연기가 오히려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려냈습니다. 능숙한 배우들에겐 없는 진짜 당황함, 설렘,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속 오선영이 댄스홀에 처음 들어가 쭈뼛거리는 장면, 낯선 남자의 손길에 놀라면서도 묘한 흥분을 느끼는 장면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녀가 겪는 심리 상태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한영모 감독은 억지로 연기를 지도하지 않고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만보 리듬에 몸을 맡기는 순간 그녀 안에 억눌린 끼와 한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억압된 일상에서 탈출하려는 몸부림이었으며 억눌린 한국 여성의 한이 춤이라는 해방부를 통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영화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자 촬영장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키스신과 불륜 장면이 검열과 사회적 시선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림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에는 배역에 몰입했지만 촬영이 멈추면 현실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장면이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촬영 중간중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죽여 울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의상과 화장 뒤에 감춰진 한 인간의 고독과 불안은 영화보다 더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몇 달간 치열한 촬영이 끝나고 편집된 필름을 본 관계자들은 전율했습니다. 김정림은 더 이상 초보 연기자가 아니었고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현대 여성 그 자체였습니다. 1956년 6월 9일 단섬사에서 개봉이 확정되고 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서울 장안을 뒤흔든 문제작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김정림의 얼굴이 크게 실렸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김정님의 운명을 가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중은 이 파격적인 변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녀에게 쏟아질 것은 찬사의 꽃다발일까요? 아니면 경멸의 돌멩이일까요? 그 대답은 극장 문이 열리는 순간 밝혀졌습니다. 1956년 6월 9일, 서울은 맑았지만 도심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수도 극장 앞에는 인산인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극장문을 두드리고 들여보내 달라 아우성쳤으며 매표소 유리는 인파의 압력으로 깨져 나갔습니다. 기마 경찰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에 지친 대중들이 금지된 욕망을 목격하기 위해 벌이는 집단의식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평범한 주부였던 김정림이 있었습니다. 극장 조명이 꺼지고 영사기가 돌아가자 객석에 가득 찬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김정림에게 집중됐습니다. 영화 초반 그녀는 단정한 교수 부인으로 등장했으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동창생들의 화려한 모임에 참석하고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며 남편 몰래 양품점에 취직하는 등 그녀는 오선영이라는 욕망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관객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장면은 댄스 파티 씬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춤바람은 곧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여겨졌지만 스크린 속 김정림의 춤에는 죄책감 대신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전문 댄서처럼 현란하진 않았지만 약간 어설퍼서 오히려 관객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저것은 연기가 아니다, 진짜다 라고 느꼈습니다. 벨벳 코트를 걸치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낯선 남자 품에 안겨 춤추는 김정림의 모습은 당시로선 충격적이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탄식과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저 여자를 욕하면서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젊은 여성들과 신여성들은 그녀의 패션과 대사를 따라하며 현실 탈출의 영웅으로 여겼지만 보수적 남성과 노년층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장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 저런 영화 만든 놈이나 연기한 연이나 다 똑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화는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영화는 기록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인구가 150만 명 남짓하던 시절 서울에서만 10만 8천 명이 관람해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 관객에 버금가는 수치였습니다. 영화 주제가도 거리에서 유행했고 자유부인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김정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됐고 신문과 잡지는 앞다퉈 그녀의 사진을 실었으며 영화 속 의상과 핸드백은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대중의 환호가 커질수록 사회의 도덕적 검열과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감독이나 원작자가 아닌 가장 약한 고리인 배우 김정림에게 집중됐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가정주부라면서 어떻게 저런 요염한 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녀의 연기는 천박함에 급치라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신문은 그녀의 실제 사생활이 의심스럽다는 근거 없는 난설까지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속 캐릭터와 현실의 김정림을 구분하지 않았고 구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김정림은 실제로도 부도덕한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느낀 욕망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그녀를 단죄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림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 수 없었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수군거렸으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고 남편은 직장에서 묘한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조차 그녀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시댁 어른들은 가문의 얼굴에 먹칠했다며 비난했고 그녀는 집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타 뒤에 숨겨진 그녀는 나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이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배우로서 예술이라는 방어 논리도 없었고 1950년대 보수적 교육을 받은 착한 여성이었기에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영무 감독의 위로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의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사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문교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 영화가 풍기문란을 조장하고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화 결말에서 오선영이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설정조차 불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용서받는다고 생각했고 김정님 자체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 화장법, 걸음걸이 등 모든 것이 퇴폐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는 20세기 중반 한국판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김정님은 철저히 고립됐고 동료 배우들조차 그녀와 엮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집에 틀어박혀 창문과 커튼을 닫고 어둠 속에 움츠렸습니다. 신문 배달부가 던지고 가는 신문 소리도 천둥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광풍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영화 흥행이 계속될수록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비난은 증폭됐고 제작사는 속편 제작을 서둘렀습니다. 김정님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약과 주변 압박, 혹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957년 개봉한 자유부인2는 그녀에게 기회의 잔이 아니라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편 성공에 도취된 제작진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았고 김정님은 다시 불행한 유부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변덕스러웠습니다. 1년 전 열광했던 이들이 이제는 냉소적으로 변해 또 저 여자야 지겹지도 않나 봐 라며 조소했습니다. 신선함은 사라지고 자유부인 이미지는 낡고 추해졌습니다. 흥행 성적은 참단했고 비평은 혹독했습니다. 김정님은 흥행 배우라는 타이틀마저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한때 춤바람 났던 여자로서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김정님의 신경을 기록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기조차 없거나 누군가 폐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느꼈을 깊은 절망감을 짐작할 뿐입니다. 거울 속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다시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배우로서의 재능을 꽃피우기 전에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난도질당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부서져 갔습니다.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설사 연기였더라도 말입니다. 김정님은 그 시대 위선을 온몸으로 감내한 희생양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밤마다 요정에 가서 술 마시고 기생과 놀면서도 영화 속 춤추는 그녀에게는 돌을 던졌습니다. 그 이중성이 그녀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난받으며 타락한 배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1959년 그녀의 마지막 필모그래피가 될 영화 촬영이 끝났을 때 김정님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복수도 화려한 재기도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 자신의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1957은 밝았을 때 김정림을 둘러싼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녀를 향한 카메라 플래시는 태양처럼 뜨거웠지만 그 빛은 차갑게 식어 수술실 조명처럼 변했습니다. 제작자들과 감독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았지만 내민 대본은 모두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술집, 마담, 첩, 가정을 파괴하는 악녀 역할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기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대중 관음증을 자극할 자유부인이라는 껍데기만 원했습니다. 김정림은 다양한 삶을 연기해보고 싶었을 테지만 충무로는 그녀를 도덕적 헤이러 아이콘이라는 좁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역할도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관객들이 원해서요. 제작자들의 뻔뻔한 요구 앞에서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굴레를 쓰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미 돌아갈 곳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기엔 얼굴이 알려졌고 본격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기엔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떠밀리듯 1957년 개봉한 자유부인2 출연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속편 제작은 자본주의의 비정한 논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천편의 영광에 기생하려는 기획으로 내용은 더 자극적이나 개연성은 떨어지고 예술성은 얕았습니다. 김정림은 다시 오선영 역할을 맡았지만 1957년의 오선영은 1956년만큼 생동감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억지 웃음과 춤이 느껴졌습니다. 관객들은 그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이젠 좀 식상하네. 대중의 변덕은 잔인했고 빠르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전 그녀의 일탈에 환호했던 관객들은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며 조소를 보냈습니다. 흥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비평은 혹독했습니다. 속편 실패는 김정림에게 치명타였고 흥행 보증수표라는 무기도 잃었습니다. 1958년을 지나며 그녀의 출연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젊고 신선한 스타들이 등장하며 대중은 풋풋한 청춘 스타에게 열광했습니다. 유부녀이자 스캔들 여왕인 김정림은 구시대 유물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 전화벨 소리는 뚝 끊겼으며 들어오는 섭외도 이름 없는 지방 행사나 삼류 영화 단역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정림의 개인 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지만 당시 사회상으로 미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은 전후 복구가 자리 잡고 사회 규범이 더욱 보수화되는 시기였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검소함과 도덕성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부인 김정림은 청산해야 할 적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사는 동네에서는 저 여자가 이사 오고 나서 동네 물이 흐려졌다는 험담이 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남편의 사회생활 등 모든 것이 김정림이라는 이름 때문에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녀는 외출을 극도로 꺼렸을 것입니다. 밖은 온통 가시밭길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겪은 사회적 죽음은 물리적 죽음보다 더 끔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김정림을 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으며 그녀는 살아있는 구경거리였습니다.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도 외톨이였고 정통 연기 코스를 밟은 배우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신인들은 그녀처럼 되지 않으려 거리를 뒀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고립된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한영모 감독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수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1959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기록은 희미하며 필름도 온전히 남지 않아 그녀가 맡은 역할이나 연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목과 몇 줄 기록으로 볼 때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었고 은퇴 선언도 고별 무대도 없이 김정림은 한국 영화계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너무 조용해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스타들은 은퇴 후 근황이 전해지거나 잡지 인터뷰를 하며 소식을 알리지만 김정림은 철저히 자신을 지웠습니다. 충무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미국 등 해외로 이주해 신분을 감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도피처가 이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한국에 남았다면 중견 배우로 성장해 국민 어머니 역할이나 독특한 조연으로 활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 사회는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씹고 맛본 뒤 단물이 빠지자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모품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대중에게 복수하기보다 대중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유부인은 이제 없다. 인간 김정림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실종은 한국 영화사의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비극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잠시 공백기를 거쳐 세계적 배우가 된 것과 비교하면 김정림의 비극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시대가 조금만 더 빨랐거나 관대했더라면 그녀의 재능은 꽃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구적인 마스크와 본능적 감각은 1950년대보다 현대에 더 어울렸을 테니까요. 그녀는 너무 앞서 태어나 시대 위선을 적나라하게 건드린 죄로 형벌받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는 신상옥, 유현목 같은 거장 등장과 함께 르네상스를 맞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장 어디에도 김정림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금기처럼 잊혀졌고 술자리 안주거리로만 회자되었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대중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났고 그녀는 과거라는 박제된 시간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1950년대는 저물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역동적 에너지와 그 이면의 억압적 도덕관이 충돌하던 시대, 김정림은 그 충돌의 파편을 온몸으로 맞은 상처투성이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사랑하고 영화를 관람했지만 김정림이 떠난 자리에 텅 빈 공백은 한국 영화사가 영원히 짊어져야 할 부채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지워버린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유령은 우리 곁을 배회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다시 그녀를 호명해야 하는지 그 뒤늦은 깨달음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 빠졌고 사회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영화계도 신상옥, 김기영, 유현목 등 거장이 등장하며 황금기를 열었지만 김정림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백사장을 쓸고 간 파도처럼 흔적 없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단순 은퇴가 아닌 철저한 실종이었습니다. 보통 스타는 은퇴 후 근황이 알려지기 마련이지만 김정림은 1959년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처럼 증발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의도한 침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대중이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을 혐오했고 자유비인 꼬리표와 모욕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세상과 모든 연결을 끊고 투명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영화 자유부인은 전설이 됐고 영화 내용은 수없이 회자됐으며 자유부인은 춤바람난 유부녀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가 유명해질수록 김정림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그 영화 대단했지라며 웃었지만 그녀의 실제 삶에 대해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음란과 타락의 상징으로 소비됐고 인격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삶을 상상해봅니다. 서울 골목길 혹은 낯선 이국 땅에서 얼굴을 가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에서 영화 주제가가 흘러나오면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이고 TV에 출연작이 재방송되면 채널을 돌리거나 전원을 껐을 것입니다. 화면 속 젊고 아름다운 자신과 달리 거울 속 자신은 비난과 수치심으로 늙어갔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지우고 싶은 끔찍한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영화계 태도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영화계에는 수많은 자유부인 아류작이 쏟아졌고 중년 여성의 일탈과 불륜을 다룬 멜로드라마는 흥행 보증수표가 됐습니다. 김지희, 윤정희 같은 톱스타들이 비슷한 역할을 맡았지만 대중과 평단은 그들에게 김정림에게 씌웠던 가혹한 굴레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우로서 보호받았고 대중은 영화와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김정림이 간절히 원했던 관용은 그녀가 사라진 직후부터 다른 배우들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녀는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일구다 피 흘리며 쓰러진 개척자였고 후배들은 그녀가 닦아놓은 뒤를 꽃가마 타고 지나간 셈입니다. 만약 10년만 늦게 태어났거나 1960년대에 데뷔했더라면 그녀는 요부가 아닌 성격파 배우로 칭송받으며 롱런했을지도 모릅니다. 1970대 80년대 한국은 고도 성장 시기로 접어들었고 컬러 TV 보급과 문화 다양화가 이뤄졌습니다. 자유부인은 1980년대에 리메이크됐는데 이번에는 과감한 노출과 성적 묘사가 들어갔지만 원작의 충격과 김정림의 미묘한 떨림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원작의 아우라는 독보적이었고 영화학자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1956년 원작 재평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잊혔던 이름 김정림을 희미하게 떠올렸고 그때 그 배우 참 대단했는데 연기가 예사롭지 않았어 라는 뒤늦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에게 찬사를 전할 방법은 없었고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보통 사망 소식이라도 전해지지만 김정림은 사망 연도조차 불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딘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추측하고 다른 이는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고 독실한 종교인이 되어 속세를 끊고 살다 묻혔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김정림으로 불리길 거부했고 자신의 묘비에도 배우 김정림이라는 타이틀을 새기길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배우였던 시절은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이나 총이 아닌 1950년대 대한민국은 집단 폭력으로 한 여성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보수 언론, 위선적 지식인, 관음증과 도덕 우월감에 취한 대중이 공모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녀가 부족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시대를 너무 앞서고 여성이 욕망을 표출하는 걸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림의 사라짐은 한국 영화사에 거대한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계속 활동했다면 한국형 부활의 여주인공이 되거나 중후한 조연으로 변신해 삶의 깊이를 연기했을 수많은 미래가 증발한 셈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풍부한 문화자산을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1990년대 한국 영화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여성 영화인 목소리가 커질 때 뒤돌아보니 그 길 시작점에 김정림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발자국은 바람에 지워진 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정님이라는 텍스트를 복원해야 할 의무 앞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여배우의 신상을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성을, 예술가를, 그리고 다름을 어떻게 억압하고 배제해 왔는지 반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 묻어둔 이야기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합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녀는 말이 없지만 필름 속 그녀의 눈빛은 60년이 지나도 우리를 응시하며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나의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21세기에 이르러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영상자료원이 중심이 되어 고전 영화 복원 사업이 본격화됐고 오랜 세월 습기와 열기에 시달리던 자유부인 필름이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스크래치가 지워지고 흐릿한 흑백 명암이 또렷해졌으며 디지털 복원 끝에 1956년 김정님이 다시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끄럽고 눈동자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복원된 영화가 다시 극장에 걸렸을 때 관객들은 1956년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 공포를 모르는 세대였고 개인 자유와 욕망을 긍정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김정님을 가정을 파괴하는 마녀나 천박한 춤꾼이 아닌 시대 모술에 짓눌린 가련한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가부장적 억압 속 숨쉴 곳을 찾아 헤매던 여성의 절박한 몸부림으로 일궈냈습니다. 영화 속 선영이 댄스홀에서 춤출 때 현대 관객은 손가락질 대신 연민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랬을까?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난리를 피웠을까? 시대가 변하며 죄의 정의도 변했고 김정님은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학계와 평단에서도 재평가가 뜨겁게 일어났고 그녀의 연기는 모더니티의 새로운 언어로 칭송받았습니다. 불안한 시선과 어색한 자세는 서구 문물 앞 당혹감의 표현으로 재해석됐습니다. 기존 배우들이 과장된 감정 연기를 할 때 김정님은 건조하고 멍한 표정으로 허물 연기를 했으며 이는 한국 영화사에서 보기 드문 현대적 연기의 시초였습니다. 페미니즘 비평가는 그녀를 한국 영화 최초의 주체적 여성상으로 불렀습니다. 비록 결말은 가부장제로 복비했지만 영화 전반에 걸친 그녀의 도발적 에너지는 한국 여성 영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찬사와 재평가는 너무나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되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낼 때 스크린 속 김정님은 환하게 웃었지만 현실의 김정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과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사는 살아있는 이에게 주는 꽃다발이 아니라 무덤에 놓는 국화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가 겪은 인격살인과 사회적 매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21세기 극장 의자에 앉아 그녀의 고통을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할 뿐입니다. 그녀가 흘린 피가 말라붙은 자리에서 참 좋은 영화였어라며 팝콘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김정님들을 목격합니다. 인터넷과 SNS 발달로 1956년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한 마녀 사냥이 매일 벌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난도질 당하고 매장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김정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60년 전 종로거리의 성난 군중 얼굴은 오늘날 익명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과 겹칩니다. 도구만 바뀌었을 뿐 타인을 단죄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인간 폭력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님은 그 폭력의 최전선에 섰던 상징적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적을 찾기 위한 노력은 현대에도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국 다큐팀과 영화사 연구자들이 친척과 후손을 찾아 수소문하고 미국 이민 기록을 뒤졌으며 영화 관계자를 인터뷰했지만
결과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빡빡 지운 듯 1959년 이후 기록은 전무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김정림 본인이나 유족이 과거 드러남을 원치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그 침묵은 그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늙어서도 TV에 자신이 나오는 걸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손자 손녀에게 할머니가 옛날에 영화배우였다는 말을 참아내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철저한 단절이 그녀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복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림에게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 여배우들이 스크린에서 욕망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도 매장당하지 않는 것은 반세기 전 그녀가 온몸으로 맞은 돌팔매 때문입니다. 다시 1956년 흑백 화면 속 눈 내리는 거리를 홀로 걷는 오선영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영화 장면이자 현실 비극을 예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따라 영원히 사라졌지만 필름 속 눈빛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타인의 자유를 견딜 수 있는가? 자유를 연기했지만 현실의 족쇄에 묶였던 비혼의 여배우. 부디 지금 그녀가 머무는 곳에서는 대중의 시선도 도덕적 잣대도 없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만보춤을 마음껏 추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 입고 사라진 별, 김정림의 평안을 빕니다.